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록 및 평가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주로 사회복지 실천 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평가, 이 프랙티스, 실제를 해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실제로서 첫 번째는 단일 사례 연구가 있어요. 원래 이제 사회복지라는 학문은 케이스 스터디, 단일 사례 연구, 요거에 강점을 둔 학문의 정체성이 있는 학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는 건 뭐냐 하면 개인이라든지 가족, 또 소집단 등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 효과를 뭡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게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개입 전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시계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러면은 개입 전, 개입 후 여기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그렇죠? 전후로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개입 전후의 변화를 그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또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상은 그 한 사람의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 분야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주로 이제 임상사회 사업, 클리니컬 소셜 워크이라 그러죠. 예, CSW, 예, Clinical Social Work, 예, 임상사회사업에서 심리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고 또 실천이론 발전을 시키는데 사용하는 그 사례 평가 방법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라든가 분석 단위, 예, 이게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목적은 가설 검증이 아니라 표적의 행동에 대해서 개입 전후를 분석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 있어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그 경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향과 변화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계열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그 사례를 진행하는 도중에 도출되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정보를 즉각적인 환류를 통해서 개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그 통제 집단이 되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개입을 하기 전, 개입을 하기 후 한 그 체계를 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비교 집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표로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단일 사례 연구하고 집단 연구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 대상으로는 단일 사례 연구는 뭐 한 개인, 한 뭐 가족, 한 소집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집단 연구에서는 모집단부터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연구 대상 자체가 틀리겠죠. 그 다음에 연구 목적도 단일 사례 연구에서는 그 표적 행동에 대해서 개입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문제를 변화시키고 완화시키고 수정시키고 싶어 하는지 그 표적 행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표적 행동에 대해서 처치를 했을 때 개입을 했을 때 효과적인지 아닌지 사전 사후의 그 검증이죠. 근데 집단 연구에서는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추출해서 그 모집단을 무작위 표본 축출해서 가설 검증하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그 방향 자체가 다르죠. 단일 사례 연구하고 집단 연구하고 실험 처치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단일 사례 연구는
그 하나의 케이스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런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과 같은 집단 비교의 효과,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집단 연구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사전 사후 검사 값을 비교하는 그러한 실험 처치의 효과,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모집단으로 그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규모도 크고, 사실 비용적으로도 집단 연구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단일 사례 연구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뭐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의 정도 내지는 그 처치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출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장점, 단점을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이점, 장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는 그 목표와 개입, 계획 단계에서 그 종속 변수 또 독립 변수의 명확한 분류를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이 둘의 혼동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나오는데,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그 팩터예요. 종속 변수는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이라든가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 조사 분석 방법론 뭐 이런 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또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클라이언트의 목표 평가 단계에서 다양한 어떠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편견을 줄일 수 있고요. 좀 더 그 콘크리트하고 정확한 어떠한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그 기본 개념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단일 사례 연구 이 설계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기초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기초선, 베이스라인이라 그러죠. 기준선, 기초선, 이것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선을 근거로 해서 어느 만큼 그 효과가 있었는지, 예, 아니면 어느 만큼 효과가 없었는지 그 기준점으로 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기초선 단계, 기초선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개입 이전, 이후, 행동의 빈도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한 어떤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A와 B가 있는데 주로 A는 보통 기초선을 이야기하고요. B는 개입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제 그 예시가 나와요. 또 개입 단계는 뭐냐? 그 개입이 시작된 후에 표적 문제에 대한 자료. 요게 이제 요때부터가 개입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가장 단순한 설계가 바로 A-B 설계입니다. 그래서 기초선이 있고 바로 개입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 장점은 뭐냐면 여러 유형의 문제 내지는 장소에서 어디든지 쉽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은 그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입의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적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의 신뢰도가 어디에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단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A-B 설계를 보다 더 좀 고차원적으로 하는 게 ABA 설계예요. 그래서 기준선이 있고 개입했고 다시 기준선으로 돌아오는 이런 설계.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변화의 개입 효과성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겠죠. 예.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그 변화가 일어난 클라이언트의 개입을 중단했을 때 그를 다시 문제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 사회복지가 휴먼 서비스죠. 인간을 돕는 인간 서비스,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의 철학, 가치상 굉장히 그 갑론을박이 많은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가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이미 드렸고 또 최근에 와서는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개입하는 그러한 과학성 또 보편성, 또 근거성, 증거 기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다. 근데 평가를 하더라도 개인을 상대로 평가할 때 실험을 위해서 개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되뇌이시고 윤리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평가하고 연구할 때는 그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에는 윤리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서약도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AB 설계가 있고 ABA 설계가 있고 ABAB 설계가 있습니다. ABAB.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유형 중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선 세우고 개입했죠. 제2기초선으로 왔죠. 다시 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그 개입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외생 변수라고 나오는데 외생 변수라는 거는 그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서 생긴 팩터, 변수예요. 외생 변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생 변수는 그 클라이언트 내적으로 생겨난 변수이고 외생 변수는 알 수 없는 바깥의 변수. 이 바깥의 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제2기초선 또 개입 국면 요 단계를 더 추가하는 거죠. 요 두 개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AB 설계에서는 여기에서 끝나는데 요거를 더 추가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 효과를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2기초선에서는 개입 철회, 또 개입 국면에서는 2차 개입,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그 차이점, 개입했을 때 효과적인지, 개입을 안 했을 때는 효과가 어느 만큼 떨어졌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다라는 거죠. AB 설계에서 더 확실하게 좀 더 알기 위해서 BAB 설계,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개입 단계 기초선이 있고 또 개입해서 요 차이점을 알면은 그 개입의 효과성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BAB 설계의 장점은 뭡니까? 클라이언트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개입을 또 중지합니다. 그리고 기초선 단계 자료를 수집합니다. 근데 그 단점은 뭐냐 하면은 개입 전에 기초선을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입의 효과성이 어디가 명확한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이죠. 그래서 요거는 쉽게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그 설계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중요소 설계가 있어요.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유형 중에 다중요소. 말에서 이 멀티플 팩터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기초선이 있어요. 베이스라인을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개입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입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BCD 설계가 있을 수 있고 ABA 설계는 배우셨죠? 기초선, 개입, 기초선 이렇게 또 ABACA 설계 이렇게 다양하게 그 멀티플 그 팩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초선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다중 설계.
다중요소 설계다. 다중요소 설계도 있을 뿐더러 복수 기초선 설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수 기초선이니까 어떻습니까? 기초선, 베이스라인이 두 개겠죠. 둘 이상의 베이스라인. 예, 두 개 이상의 베이스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입을 중단하는 대신에 동시에 개입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윤리적, 실천적 문제도 좀 피할 수 있고요. 또 개입의 인과성이라든지 효과, 확인, 요것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합니다. 예. 그래서 둘 이상의 기초선을 사용해 놓고 또 동시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 이게 쉽지만은 않지만 복수 기초선 설계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철회 설계는 뭡니까? 개입을 빼는 거죠. 개입을 철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입을 중단해 가지고 목표 행동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ABL 설계, ABA 설계. 기초선 개입, 여기 기초선 개입, 기초선 개입, 기초선 개입, 기초선. 요런 거를 통해서 그 개입을 했다, 개입을 뺐다 해서 그 개입이 어느 만큼 효과 있는지를 그걸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선, 그 측정 후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개입을 하고 나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개입을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개입을 뺐을 때, 안 했을 때, 개입을 안 했을 때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개입이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도 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타 평가 방법에서 과제 성취 척도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가업 성취 척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한 개입 과제로 성취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 2주 안에 개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보통 그 4점 척도로 사용을 하고요. 1 달성, 4는 1은 달성하지 못했다. 4로 갈수록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그 4점 척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제 성취 척도, 과업 성취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락 배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 확보와 관련돼서 매달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2등급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 그 아들과 뭐 연락이 닿아서 방문했는지, 4점. 그 다음에 그 간병인 서비스 연계, 또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간병인 서비스를 연결했다. 등급에서 2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기타 평가 방법에서 목표 달성 척도, 이것을 목표 성취 척도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표준화된 척도와는 다르게 그 측정을 위한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개인 목표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또 그 목표 달성 정도를 수치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겠죠. 이 목표 성취 척도에서는 그 클라이언트 목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정도를 5점 척도로 해요. 5점 척도일 때는 가운데가 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해가지고 여기가 주로 이제 보통일 경우,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달성한 거, 이쪽으로 갈수록 달성 못한 거, 이렇게. 그래서 5점 척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 척도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평가의 다양한 그 설계 그 조합을 설명을 드렸어요. 단순한 설계부터 아주 다중적이고 복잡한 설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에 있어서도 어떠한 장애물,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험, 평가를 했을 때 그 첫 번째 평가의 한계는 이것을 전체 사람, 전체 인간한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점,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명하게 전문가로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잘못된 평가 도구를 선택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결과도 잘못됐겠죠.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평가의 한계점은 그 평가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그 배제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가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주는 것을 배제하거나 클라이언트의 그 서비스 도달 목표하고 평가의 결과하고 그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클라이언트 문제, 클라이언트가 중심,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평가하고 또 개입하고 결과를 끌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배제되지 않도록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계점은 평가 과정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는 어떠한 그 한계점 내지는 어떠한 계획 하에서 요걸 서비스를 5개 줬을 때는 어떤 결과일까? 10개 줬을 때는 어떤 결과일까? 이런 것을 재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예측하지 못한 평가 결과 도출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책임성, 전문가의 책임성 등이 야기될 수도 있고 이 평가 잘못해서 소송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과 또 철학, 가치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평가도 하고 기록도 하고 또 모델 개입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제나 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실천 기록이라는 이 대단원의 그 막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하나의 그 그림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을 지금까지 배우셨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는 이러한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술만 익히면 되겠구나.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계속 제가 그림으로 그렸듯이 지식이 중요해요. 명확한 지식. 네, knowledge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 철학, 가치. 예, value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가치가 그냥 가치가 아니라 사회복지 가치죠. 전문적 가치.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기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스킬. 예, 요게 요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knowledge가 분명하게 다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사회복지 현장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식이 진짜 유용할까? 막 이런 것을 혼돈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회복지라는 거는 응용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식이 나오고 지식에서 현장 적용이 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정체성 있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간과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은 그 인간, 휴먼 서비스에 대한 지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사회복지 교과과정 전부가 여기 지식에 해당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value, 가치, 철학, 사회복지 정체감 있는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윤리성 있는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스킬, 테크닉을 펼쳐야 된다.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응용 사회과학으로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고 있는 일 뭡니까? 클라이언트를 돕는 일. 클라이언트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증가시키고 또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증가시키는 이 두 권리를 필요하고도 충족되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 기록과 평가까지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